뿐만이 아니라 뭐 핵무장 발언, 뭐 압도적 대응,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거기다 이번에 이란에 가서의 발언까지 이렇게 보면은 원래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전 깜짝깜짝 놀라는데 원래 이런 말을 남발하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언론도 쓰지도 않고 있다는 거. 심지어 미국 핵무기도 자기 거라는데. 미국 핵무기 뭐 사용권, 통제권 내 거라는데. 마침 오늘 그 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이 와 계시니까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제 아크 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형제국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러면서 그 사실상 이란을 주적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지난주에 나온 보도는 뭐냐면은 이번에 날라온 북한 무인기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란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보도는 물론 검증이 필요합니다.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에 그 주변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이란제 샤헤드 137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란하고 북한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서 이란을 주적이라고 해버렸으니 앞으로 이란에 그 무인기가 뭐 500대 1000대인데 북한에 넘어가지 말란 법도 없고 오히려 이걸 촉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만약에 외교를 하고 진짜 어떤 그 자유와 가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외교를 진행하고 법치를 준수한다면은 그러한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외교에 초점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시면은 우리 안보 비용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가 UAE하고 형제국이냐? 어느 법 무슨 조항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 저는 모름지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비밀 군사 협정이 아마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 협정은 유사시에 우리 한국군 아크 부대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UAE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 개입 조항에 의해서 파병한다는 조약입니다. 그 헌법 60조 2항에 대한 위반이고 이런 것들이 국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건 지금이라도 그 헌법적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될 일인데 이것의 연장선 위에서 어떤 이러한 발언이 이제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가 됐다는 것은 안보 비용에 있어 큰 재앙에 가까운 참사가 아닌가. 이게 무인기 사건을 잘못 관리하는 하나의 단추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외통위에서 꼭 지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동엽 발제자가 상당 부분이 많이 얘기했던 것입니다만은 이 무인기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을 바라보는 북한의 전략 감각이 무엇이냐. 이것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을 다 관찰한 북한 입장에서 이제 국지전에서의 필승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과거 제1, 제2연평해전의 경우에는 매우 대칭적이고 선형적인 교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비선형적이고 또 어떤 그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어쩌면은 러시아 총참모부장 게라시모프가 얘기한 어떤 교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고 또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교리와 운용 개념이 설정됐을 것인데 이 무인기 자체 성능보다도 누가 통제하며 어떤 운용 개념으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어떤 정보 활동이 이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위기 관리에 있어서는 저는 한 가지 좀 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의 최대 미스터리는 바로 위기관리센터의 실종입니다. 지난번에 카카오톡 마비 사태가 나고 나서야 안보실장주관으로 사이버 안보 TF가 구성이 됐고 이게 원래 청와대 옛날 위기관리센터 업무예요. TF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있던 기능인데 없애놓고 막상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 만드는 거죠. 또 이태원 12구 참사가 있고 나서 재난대응 개선 TF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있던 고유 기능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없어졌고 여름에 폭우 수해가 일어나는데 그때도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 했고, 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어떤 그 사회 재난재해, 그 다음에 안보위기 사태, 이번 무인기에 있어서도 도무지 역할을 하는 걸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은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보면은 이 위기관리센터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를 갖고 하루를 논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게 국회 운영이나 또는 국방위 차원에서도 이번에 무인기에 대해서 우리의 군사 시스템이 작동했냐 안 했냐 그러지만은 사실상 안보 위기 관리만 하겠다고 인수위 시절에 말했던 위기관리센터가 왜 말이 없는 거지?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국방위에서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NSC를 개최하지 않은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제소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규탄 성명도 안 나왔습니다. 군사 합참에서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의 성명이 나온 것이지 정부 차원의 성명이 단 한 건도 메시지가 나온 게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를 대북 전통문이나 또는 어떤 판문점 라인이나 어떤 수단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단 한 번도 항의 전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부 통일부의 기능이 완전히 열중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NSC를 개최해야 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짜임새끼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단순히 NSC를 안 열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후속 조치가 무인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사실이고, 오로지 김동엽 교수가 얘기하신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해가지고 결국은 쌍방과실로 기착돼서 고발할 수도 없다는 사안. 이게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되고 말았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게 위기관리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국가 NSC의 어떤 기능 공백과 직무유기로부터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세계의 여론에 호소하지 않았고 세계의 오방국, 이 규칙과 법을 준수하는 세계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에서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할 바에라면 이제는 확전불사, 전쟁 친화적 강경 발언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워딩은 확실히 외교부, 국방부의 대응을 초월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몇 번 곱씹어 보니까 저는 일종의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광인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핵무장 발언, 압도적 대응,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거기다 이번에 이란에 가서의 발언까지 이렇게 보면은 원래 정신이 좀 온전한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 전 깜짝깜짝 놀라는데, 원래 이런 말을 남발하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언론도 쓰지도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더 황당한, 이게 바로 광인 전략의 어떤 전략의 정수가 이게 나왔다. 그리고 원래 이 광인 전략의 전략의 요체는 상대방에게 내가 비정상이기를 비춰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공포를 강요하는 효과가 좋다는데, 전략의 이제 효과를 많이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 공포스럽지가 않고, 그냥 또 그러려니 하고 허망하게 넘어간다는데 이 전략에 효과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 이유는 뻔합니다. 김동엽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작전 통제권이 없고, 심지어 미국 핵무기도 자기 거라는데, 미국 핵무기 사용권, 통제권 내 거라는데, 거기에다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있는 ICBM 통제권도 행사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단 한 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후보 때 얘기했던 핵공유와 전술핵에 대한 집착이 이제는 여차하면은 이제 핵 개발로 이제 가겠다는 어떤 암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탈원전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깨우쳐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인 전략 밑에 이제 거짓말에 대한 어떤 이거는 그 정치적 책임 추궁인데요. 그 3.7km로 비행 금지 구역을 축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방송에 나가서 김용현 당시에 경호처장 내정자 TF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나 김병주 의원님이 또 증언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경호처 국방부 합참이 용산으로 이전할 당시에 과연 어떤 협조회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지, 또 합의된 경호 개념이라는 것을 성안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지금 비행금지 구역에 관한 문제는 그 외에도 국토부도 관련이 돼 있고 여러 어떤 그 민생과 관련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될 굉장히 많은 부서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경호의 개념들, 또 그 다음에 어떤 국지방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작전의 소요들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어떤 합의된 의견을 도출한 적이 있었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은 이거는 경호처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를 지금 우리 그 다음 순서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전가 문제인데, 이거는 계속 군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잔소리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비태세 문제는 뭐 발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토론자들이 다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일선의 전투원들 등 뒤를 떠밀어서 자꾸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군에 감당할 수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수준이 넘어져서 반드시 안보 참사와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는 천안함, 연평도 이런 무수한 사례를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군이 안정되고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이거는 사과를 군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나서서 그 정무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 무인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군은 현행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윽박지르죠. 장관이 윽박지르죠. 그러니까 합동참모본부가 대국민 사과를 그것도 현행 작전 중에 하는 이러한 현상은 군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자 아무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단 말이죠. 누가 수사 중인 검사가 대국민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고 작전 중인 군 지휘관이 대국민 앞에 나가서 사과문 쓰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신하라고 문민통제 부서가 있는 거고 정무적 책임을 부여했는데 여기는 말이 없고 아래로 미루는 방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비태세검열에 대해서도 이 전비태세검열이라는 게 사실은 천안함 때 우리가 2010년 3월 22일 날 3월 26일 날이죠. 9시 22분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지만 그때 합참과 해군 간에 전혀 어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사 관료주의의 오래된 속성이자 하나의 자기가 뭘 주도하다 보니까 옆에 협력자들을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인데 훈련으로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비태세에 대한 걸 가혹하게 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책임이 면피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이 부분이 이태원 참사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오랜만에 맨날 조연만 하고 끌려다니다가 김병주 의원님이 아주 호련히 나타나셔서 모처럼 주연과 이 주도하는 역할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뜨거운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부분으로 입법기관의 어떤 책무와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셔라. 이런 데서도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더 정진하시기를 뜨겁게 응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